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사라진 암.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상도, 2020년 5월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술과 약물 대신 자연 치유를 선택했다.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을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그것뿐이다. 상식에 가까운 것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70kg에서 57kg으로 살이 빠졌고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고혈압과 통풍이 사라졌다. 탈모가 멈추면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시력도 좋아졌다. 수시로 찾아오던 설사와 변비도 없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암도 사라졌다. 마음 또한 유순하고 차분해졌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기록이다. 영월 군청 근무, 원주고 및 한양대 국문과 졸업, 저서로 태화산 편지 1, 2권이 있다. 2020년 5월 25일, 나는 나를 죽였다. 내 몸속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나는 그때까지의 나를 완전히 버렸다.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수술도 하지 않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자연 치유를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산삼 같은 영약을 먹은 것도 아니다.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유지했다. 가족 친지 몇몇 외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내적인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던 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암인 것 같습니다.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종합병원 전문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결론은 간단했다. 가능하면 빨리 검진을 받고 수술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음식관리, 운동관리를 시작했다. 먼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일절 먹지 않았다. 일주일에 2~3번씩 즐기던 술과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 육류와 육가공 식품을 완전히 끊었다. 우유와 유제품, 생선과 밀가루 음식도 먹지 않았다. 자연식이라 해도 설탕과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다.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도 멀리했다. 대신 몸에 좋다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었다. 아침에는 사과와 토마토 같은 생과일과 제철 채소 5~6가지로 만든 샐러드를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먹었다. 동시에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주변의 공원이나 야산을 걸었다. 핸드폰에 앱을 깔아놓고 매일 1만 보 이상 체크하며 걸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한편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유튜브에 들어가 관련 강의나 강연을 들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공감이 큰 책은 구매해 밑줄을 쳐가며 2~3번씩 읽었다. 쉽게 말해 음식관리, 운동관리지 평생 동안 이어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다.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나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이겨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수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수술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해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미봉책이라는 것을,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자연치유 방식이다. 음식관리와 운동관리와 마음관리를 통해 세포의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여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암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증상인 종양 제거보다 종양의 원인이 되는 세포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을,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깨달았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내 삶의 근원이요 원천인데도 몸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무지, 그것이 열심히 산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나큰 죄요, 암은 그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지한이 되는 대로 행동했다. 먹는 것이 특히 그랬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 더더욱 엉망이었다. 라면이나 국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었다. 몸에 좋다는 과일이나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대학에 진학하며 술과 담배와 커피가 추가되었다. 1, 2년도 아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생활했으니 몸이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던가? 아니다. 모르는 것은 죄다. 죄도 큰 죄다. 나는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다. 암이라는 무서운 벌을 말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알아야 속죄할 수 있고, 알아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와 싱크대를 뒤져 가공식품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냈다. 라면을 비롯해 햄, 참치, 커피, 삼겹살, 냉동만두, 통조림, 탄산음료, 식용유 등 꽤 많은 것들이 식탁 위에 수북이 쌓였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와 맥주도 꺼냈다.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고 선별을 시작했다. 봉투는 하나 가득 채워졌다. 주둥이를 묶으며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너희들과는 작별이다. 잘 가라. 그 길로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갔다. 로컬푸드 코너에서 현미와 수숫살과 서리태 등 몇 가지 잡곡을 카트에 담았다. 토마토와 사과 같은 과일도 골랐다. 양배추와 브로콜리와 당근 등 여간에서 먹지 않았던 채소도 주저없이 담았다. 맛이 있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얼마나 몸에 좋은지, 면역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 고려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집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장바구니에 옮겨 담는데 물건들이 많이 낯설었다. 바로 전날과 비교해도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래, 여태까지 먹은 것이 지금의 내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먹는 것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들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 백미와 육류, 생선, 계란, 기름 등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하루에 몇 잔씩 마시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
빵이나 피자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 한두 개를 곁들였다. 거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양상추, 비트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수수, 콩, 귀리 등의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 미역국 등을 곁들였다. 반찬은 채소와 나물, 해조류로 차렸다. 조리를 할 때 식용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즙을 사용했다. 동시에 먹는 양도 줄였다.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시간을 늘렸다. 입에 넣고 씹고 또 씹었다. 10분 내외였던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다. 씹는 것이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먹는 음식은 물론 먹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 나의 일상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몸이 한결 좋아졌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을 할 때 맥풀림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강도가 약해져 견디기가 수월했다. 그때부터 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체중 감소였다. 불과 2주일 만에 70kg에서 62kg으로 8kg나 빠졌다. 왜 이렇게 말랐냐? 어디 아프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볼 정도였다. 욕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였다. 머리숱에 시선이 꽂혔다. 전에 비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원형 탈모가 심했다. 나는 이리저리 머리를 돌려가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 살펴보기도 했다. 정말이었다.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잔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변화는 시력에서도 확인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근시다.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켜놓은 TV의 자막이 읽혔다. 안경을 썼나 얼굴을 만져봤지만 잡히지 않았다. 안경을 벗었는데도 보이는 것이었다. 발 뒤꿈치도 달라졌다. 나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심했다. 그러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그러자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혈압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혈압도 높았다. 그 길로 나는 영월 의료원으로 달려갔다. 128에 80이었다. 몇 번을 다시 측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어디서 재도 140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았던 혈압이 관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렇구나.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비로소 실감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내 몸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암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공부를 해보니 암도 결국 같은 문제였다.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암세포요. 암세포가 쌓이고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 암 종양이었다.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탈모나 각질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틈이 나는 대로 읍내 도서관을 찾았다. 음식과 건강에 관한 책을 대출해서 읽고 또 읽었다. 더글라스 그라함의 산 음식 죽은 음식, 콜드웰 에셀스틴의 지방이 범인,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존 맥두걸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레이먼드 프랜시스의 암의 스위치를 꺼라. 데이비드 A. 싱클레어의 노화의 종말. 이시영 박사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 엄융희 박사의 건강공부 등이 그때 읽은 책이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을 거론할 때면 빠짐없이 인용되는 구절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이 한마디에 석가모니 가르침의 모든 것이 불교의 전부가 들어있다고도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연기의 세상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속 세상 또한 다르지 않다. 이것에 의해 저것이 영향을 받고 저것이 달라지면 이것 또한 달라진다. 암과 암 종양의 관계가 그렇다. 암이 암세포의 이상 증식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라면 암 종양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암이 원인이요. 그 결과가 암 종양이다. 그런데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학은 원인인 암은 제쳐두고 증상이자 결과인 암 종양에만 매달린다. 조직검사를 통해 암 종양이 발견되면 그것을 암이라 하고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동원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 또한 그것을 암 치료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수술과 화학요법은 암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을 치료할 뿐이다.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수술 후 재발과 전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치료해야 할 것은 종양이 아니다. 원인이 되는 암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 암의 스위치를 꺼라를 쓴 레이먼드 프랜시스는 세상에는 하나의 질병만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모든 질병은 세포의 기능 장애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세포가 어떤 연유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이다.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관찰하며 음식과 습관, 마음을 관리하면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상 치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프랜시스 박사는 또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독성 물질의 과다 흡수와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각종 독소가 과다하게 유입되는 반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 집 화장실의 변기 옆에는 종이컵이 놓여 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볼 때면 나는 종이컵에 일정량씩 받아 상태를 살펴본다. 색이 진한지 옅은지, 빛깔이 맑은지 탁한지, 이물질은 없는지,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체크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pH 측정기를 이용해 산도를 측정한다. 대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물을 내리기 전에 형태와 색깔을 살펴보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을 한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전날 먹은 음식이나 활동 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한다. 나는 그렇게 내 몸과 소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몸속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세심히 관찰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배설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출하는 소변이나 대변에는 몸 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신호가 담겨 있다. 색깔, 빛깔, 형태, 냄새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땀이나 열, 피부의 상태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 신호를 보내도 느끼지 못한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소통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이 가능하다. 암도 마찬가지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주치의가 되어 부단히 내 몸을 살피고 소통한 것. 바로 그것이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한 말이다. 동양에서도 식약 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고 보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은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지혜가 일깨워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은 평균 1048g이다. 매일 1kg이 넘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문제는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독소가 함께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거나 무시한다. 몸에 이롭냐 해롭냐가 아니라 눈과 입으로 음식을 평가하고 선택한다. 에너지와 영양소는 생각지 않고 겉모양과 맛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 시중에는 그런 음식들이 즐비하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로 가공된 식품들이 매대를 꽉꽉 채우고 있다. 거리에는 치킨,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 등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높은 정크푸드가 널려 있다. TV를 켜면 화려하고 자극적인 먹방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 결과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은 턱없이 부족해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유해한 독소는 과다 유입되어 몸 곳곳에 축적된다. 그것이 비만을 부르고 나아가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이어진다. 광우병은 소가 갑자기 날뛰다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소가 미치는 질병으로 1986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원인을 밝혀냈다. 양의 뼈를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이 원인이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식 사료를 주니 몸 안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 광우병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진화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과일과 열매, 채소를 먹고 살았다. 세계적인 영양학자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인간의 신체 구조가 육식동물과 달리 채식에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것을 30가지 차이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치아의 구조, 엄지손가락, 대장의 형태와 길이, 소화 효소 등 과일과 채소를 먹기에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몸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한다. 채식동물에 가까운 사람이 육식동물의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탈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지방이 수채구멍에 들러붙어 배수를 방해하듯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 내가 로망으로 즐기던 삼겹살, 그 삼겹살 구이가 내 몸을 망친 독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점성으로 인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섭취량이 적당하고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씻겨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적이 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커지고 많아지면 혈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고혈당도 그런 질환 중 하나다. 내 몸에 생긴 암 또한 결국은 지방 때문이다. 암뿐이 아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종합검진에서 지적된 각종 증상도 지방이 원인이다. 탈모와 시력감퇴, 각질, 무좀 등 노화 현상으로 여겼던 각종 질환도 과다한 지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었다.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다. 적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나는 동물성 지방은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기름 자체는 물론 기름으로 만든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특히 치킨을 비롯해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성 기름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로 대신했다. 식물에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특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견과류도 양을 제한했다. 하루에 20g 소포장 한 봉만 먹었다.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많이 사가는 한국 상품이 믹스커피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 선물용으로 제격이라는 것이었다. 믹스커피는 커피 10%에 설탕과 프림이 각각 45%라고 한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암뿐 아니라 감기, 우울증,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등 거의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암에는 특히나 치명적이다. 암세포는 당분을 발효시켜 먹이로 삼는다. 설탕이 암세포의 음식이자 연료가 되는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가공되고 정제된 설탕을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맹독이라 부른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설탕은 식단에서 가장 위험한 식품이라고 단정한다. 그런 설탕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2019년의 설탕 소비량이 70년대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다. 그와 비례해 증가한 것이 비만 인구와 각종 질병이다.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당은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 수많은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다. 섬유소는 당분의 빠른 흡수를 막아주고 각종 미네랄은 당분이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과일과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한 섭취를 강조한다. 나는 음식에서 설탕을 배제했다. 하루 몇 번씩 마시던 믹스커피는 물론 설탕이 가미된 가공식품도 완전히 끊었다. 반찬 조리에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당분은 오로지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을 통해 섭취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설탕처럼 손쉽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몸을 산성화하고 pH 수치를 낮춰 산증을 유발한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방부제 등 각종 화학 처리가 수반된다. 독소는 더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는 다 파괴된다. 음식 치유를 시작하며 나는 라면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과 완전히 결별했다. 주방을 뒤져 나오는 대로 다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 밀가루 음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대용품을 찾았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과 현미 국수가 그것이었다. 라면이 생각나면 두부면을 라면처럼 끓였고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현미 국수를 삶았다. 전이나 수제비는 미숫가루나 귀리 가루를 이용했다. 스프나 고명 또한 과채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야생동물 중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오직 사람만이 소의 젖, 양의 젖을 상용하는데 그게 과연 사람의 몸에 이로울까? 인도의 간디는 어쩌다가 우유를 먹게 되면 명상이 잘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또한 같은 원리에서 이해가 된다. 우유는 소와 송아지에게 적합한 소의 음식이지 사람의 몸에 적합한 사람의 음식은 아닌 것이다. 나는 우유와 유제품 또한 금지식품으로 판단해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우유는 물론 우유가 들어간 어떠한 가공식품도 먹지 않았다. 조리할 때 양념으로도 쓰지 않았다. 꼭 필요한 곳에는 두유를 활용했다. 두유 또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불안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우유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도로 사용했다. 그렇게 나는 우유와도 영원히 작별했다. 밥에는 반찬이 따른다. 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찬도 함께 바꿔야 한다. 반찬은 대부분 김치와 나물이었다. 해조류도 애용했다. 김과 미역을 비롯해 톳, 쇠미역, 쌈다시마, 꼬시래기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찾아 맛을 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반찬 중에도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은 것이 있다. 마늘이다. 수확철에 밭에서 직접 사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먹었다. 항암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식품이라 사과, 토마토와 더불어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음식에 대해 공부하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에서 소화를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러니 입안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길이자 내 몸을 재생시키는 길이다. 나는 먹는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렸다. 입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고 장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자연에서 생산된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 대사 과정에 필요한 각종 효소가 다 죽고 비타민, 미네랄, 엽록소 등 중요한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된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에도 변성이 일어나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학적 가치가 크게 손상된다. 맛은 좋아지겠지만 영양소는 하나도 없는 죽은 음식이 되는 것이다.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한 분명한 사실이다. 최대한 생식으로, 조리는 최소한으로. 음식 관리를 시작하며 그렇게 나는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최대한 자연 그대로 먹겠다고 다짐했다. 아침에 먹는 과일과 채소는 일체가 생식이었다. 다만 토마토는 예외였다. 토마토에는 전립선에 좋다는 라이코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가열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서 끓는 물에 익혀 먹는다. 현미 밥을 먹을 때에도 반찬은 가능하면 생채로 만들었다. 배추, 무, 갓, 미나리 등으로 번갈아가며 김치를 담그고 겉절이를 무쳤다. 독이 있어 법제를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물도 가능하면 생채로 무쳤다. 해조류 또한 별다른 조리 없이 날 것으로 먹었다. 최대한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먹었다. 생식을 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속이 편해졌다.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되고 설사와 변비가 사라졌다.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다.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화학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과 이를 배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유기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오염이 훨씬 적고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제의 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은 물론 면역력 차원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에 앱을 깔아놓고 매주 정기적으로 주문했다. 과일과 채소와 곡물 등 내가 먹는 식품은 최대한 한살림을 이용했고 한살림에 없는 품목은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했다. 살이 빠지자 피부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처음 한두 달은 아니었다. 오히려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다. 얼굴 살이 빠지자 이마와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파이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지인들마다 어디 아프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체중이 57kg 내외에서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마의 주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양쪽 뺨의 피부가 맑고 깨끗해졌다.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정도였다. 너무 말랐다며 걱정하는 지인들도 피부는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는 음식의 대사 작용에도 생체 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게 3개의 주기로 나뉘는데 섭취 주기는 낮 12시에서 오후 8시로 음식을 먹는 시간이며 동화 주기는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로 먹은 음식을 흡수하는 시간이다. 배출 주기는 새벽 4시에서 낮 12시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다. 이 주기에 맞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녁 7시 이후의 식사량이 하루 섭취량의 50%를 넘는 야식 증후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밤늦게 먹으면 더 쉽게 살이 찐다. 밤에 섭취한 칼로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야식은 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도염이나 위장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34.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한다. 나는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직접 준비하고 조리한다.
한살림과 로컬 푸드를 통해 재료를 구입하는 것부터 조리하고 먹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일체의 과정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김치와 장아찌를 만드는 것도, 현미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말에 내려오는 아내가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해도 나는 완곡히 거절한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걷기의 효과는 특히 암 환자에게 절대적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처럼 나 또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 아침에 7,000보, 저녁에 3,000보 정도로 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만 보 이상 걸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걷고 있다. 독서 채널을 비롯해 심리, 명상, 철학, 문학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걸을 때마다 들었다. 듣기 위해 걷기도 했다. 호흡에 대해 공부하며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인식했다. 배를 이용해 크고 깊은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평균 500cc의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 그중 150cc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에 남기 때문에 산소의 교환에 이용되는 공기는 350cc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호흡을 크고 깊게 해서 1000cc의 공기를 흡입하면 150cc를 제외해도 850cc가 교환에 이용된다. 500cc 호흡을 10번 하는 것과 1000cc 호흡을 5번 하는 것은 호흡량에 있어 5000cc로 동일하다. 하지만 산소 공급에 이용되는 양은 3500cc와 4250cc로 차이가 크다. 암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 성장한다. 종양이 된 뒤에도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대한간호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했다.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30에서 60세 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복식 호흡을 시켰더니 면역력과 관계 있는 T세포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암 환자는 더더욱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몸이 긴장되고 마음이 급해진다. 반면 천천히 깊게 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안정된다. 약은 독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의사만 믿고 무조건 따를 일이 아니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 복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약이 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조직검사 후의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약도 먹지 않았다. 정제식품이나 기능성 식품도 먹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내 몸의 치유 능력을 믿었고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데 전력했다. 햇빛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 물질이다. 햇빛은 백혈구 숫자를 늘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 혈액의 산소 함유량을 높인다. 햇빛 속에 있는 청색 광선은 피부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해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비타민 D도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햇빛은 또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인다. 혈당을 낮추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늘진 병실의 환자들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 또한 자연위생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잠이 중요한 이유는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이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해독하고 NK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면역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면 중 뇌에서 분비된다. 그러니 암 환자에게는 숙면이 특히 중요하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코르티솔, 멜라토닌, 에스트로겐 등 암과 연관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암세포 증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잠은 얼마나 자느냐 못지않게 언제 자느냐도 중요하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치유력을 높일 수 있다. 멜라토닌 등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로 이때 약 70%가 분비된다. 그러니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부정적인 말과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상치유를 실천했다.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를 먹었고 점심과 저녁에는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했고 하루 1만 보 이상을 꼬박꼬박 걸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만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인디언들의 속담을 의심치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일체 유심조.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진리다. 원효의 깨달음은 1500년이 지난 지금 양자물리학에 의해 입증이 되고 있다.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만물은 밀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밀입자란 만물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의 입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밀입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사실이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실험에 따르면 밀입자는 보이지 않을 때에는 물결 형태의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을 하면 알갱이 같은 입자로 변한다. 누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순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는 마음에 따라 대상이나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대상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러한 밀입자를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불렀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마음 관리를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명상이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섬유 근육통 등 스트레스 관련 증상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사회적 불안과 편집증적 사고 등도 완화시켜준다. 명상은 단기간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정신 운동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뇌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상상한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만큼 상상으로 행하는 것이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나도 매일 아침 5분 명상에 이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전립선에 있는 암 종양을 제거하는 상상 훈련이다.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건강해진 세포들이 암 종양에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런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칼 포포의 말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척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 괴짜 심리학으로 전 세계의 심리학 열풍을 일으킨 리처드 와이즈먼이 후속작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에서 강조한 핵심 내용이다. 그런 척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용감해진다. 참을성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참을성이 높아진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찌푸린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불쾌해진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나 감정이 따라서 바뀐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믿었다. 와이즈먼은 그 또한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결국 행동과 생각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두려움의 본질을 직시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온다.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봐.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어. 그렇다. 두려움은 대부분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두 눈을 부릅뜨고 대상을 직시하는 것.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트는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자기가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예언이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을 변화시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철학자 칼 포퍼는 예언자의 예언 자체가 그것의 성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심지어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 영역에서도 기대가 미래의 실현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암이 사라졌다. 암이 치유되었다. 2021년 8월 24일 나는 그렇게 선언했다. 읍내의원에서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은 지 1년 3개월, 조직검사를 통해 암 확진을 받은 지 1년여 만이었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추천사, 단순한 정보를 넘어 강한 영감을 주는 책이다. 서문,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 1장, 마른 하늘의 날벼락. 1. 마른 하늘의 날벼락. 2. 암병동 가는 길. 3. 2달 반의 생체 실험. 4. 조직검사와 확진 판정. 2장. 위기를 기회로. 5. 무지의 대가. 6. 위기를 기회로. 7. 지금 당장 시작하다. 8. 고통을 인내하다. 9. 변화가 나타나다. 10. 나의 길을 가다. 3장. 알아야 이긴다. 11. 알아야 이긴다. 12. 소음과 정보. 13. 원인과 증상. 14. 단 하나의 질병. 15. 분석과 통합. 16. 질병을 이기는 힘. 17. 내 몸의 주치의는 나. 4장. 음식 치유. 18. 식약 동원. 19. 식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20. 경계 대상 1호 지방. 21. 달콤함의 유혹을 떨쳐내다. 22. 굿바이 라면, 굿바이 밀가루. 23. 소의 저지, 내 몸에 이로울까? 24.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 25.
아침은 과일과 채소로. 26. 새로운 주식, 현미 잡곡밥. 27.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다. 28. 살아있는 음식을 먹다. 29. 유기농산물을 애용하다. 30. 살이 빠졌다고요? 31. 하루 12시간씩 단식하다. 32. 먹을 것이 없다니요. 33.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다. 34. 쾌감과 희열, 나의 일상 치유 비법, 음식 치유. 5장, 습관 치유, 걷고 또 걷다. 36. 걷기 플러스 공부하기. 37. 재미와 의미를 습관화하다. 38. 크고 깊은 호흡을 하다. 39. 약과 독. 40. 디오게네스와 거풍. 41. 미인은 잠꾸러기. 42. 반복과 지속의 힘, 나의 일상 치유 비법, 습관 치유. 6장, 마음 치유. 43. 일체 유심조. 44.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다. 45. 이미지 트레이닝. 46. 난리 브루스를 추다. 47. 두려움을 용기로. 48. 거부취긍. 49. 믿는 대로 경험한다. 나의 일상 치유 비법, 마음 치유. 7장. 암, 내 삶의 축복이 되다. 50. 몸이 변하고 마음이 달라지다. 51. 일상 치유 1년, 그 전과 후. 52. 아파야 낫는다. 53. 마침내 암이 사라지다. 54. 암, 내 삶의 축복이 되다. 에필로그. 불안하고 두려운 당신에게. 편집자의 말.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낳듯이. 지금까지 사라진 암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는 채식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 체중이 줄고 속이 편해지며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대변이나 방귀에서 악취가 사라지고 체취도 없어지며 마음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단점은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고기를 먹을 때와 비교해서 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는 완전 채식을 하는 비건을 시도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느슨한 채식이 그나마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다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연식물식을 철저히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연시 2개, 포도 2분의 1송이, 양파즙 1봉, 견과류 20g 1봉, 현미차 1잔을 먹었습니다. 점심엔 된장찌개 정식을 먹었는데 나물 비빔밥에 된장찌개가 나오는 메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먹는 보통의 루틴이고 저녁에 출출하면 다시 연시 1~2개 정도를 먹습니다. 과일은 늘 제철 과일을 먹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포도와 대추, 바나나 등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저의 평상시 식사 패턴입니다. 어쩌다 걷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저녁에도 몹시 배가 고파져서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후회를 합니다. 10시에는 자야 되는데 그때까지 소화가 다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덜 불안하고 덜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연치유를 선택해서 철저히 실행한 덕분에 1년 3개월 만에 정상 회복이 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일상생활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호한 결심과 굳은 실행력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합니다. 수술도 약물 치료도 없이
이렇게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실 마음이 생기시나요? 암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아예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음식, 수면, 운동, 마음 가꾸기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암이 있든 없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